55세의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산받은 그 돈으로 최근 보름 만에 무려 15%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의 손실을 벌고 결국 팔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요즘 대부분의 직장도 고령화되면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분들도 많죠.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았지만 직장에는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정산받은 퇴직금이 마치 꽁돈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받은 퇴직금을 덜컥 투자부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사례자분도 55세의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퇴직금 2억 원을 정산받은 그 돈으로 그 가운데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최근 보름 만에 무려 15%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의 손실을 벌고 결국 팔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내분께 아무런 상의 없이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손실난 사실을 이야기도 못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덜컥 겁도 난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를 했다가 이건 그래도 수익이 괜찮으니까 나도 하면 괜찮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투자했는데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배우자 몰래 투자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손실을 확정해서 1,500만 원을 손해를 지었다라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라도 부부가 함께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전 생각에 더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퇴직금이 2억 원이면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남은 돈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손실은 좀 아깝긴 하지만 이 돈의 용도가 뭘까요? 그냥 여유 자금이 아니라 이건 노후 자금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55세의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었으니까 60세 정년을 채운다면 5년이 남았고 국민연금도 그 이후에 몇 년 더 지나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5년 정도의 소득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과 또 그 이후에 이어질 노후까지 버텨야 되는 중요한 돈인데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투자하되 물가 상승은 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도 고민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수익성과 안전을 둘 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 수익성, 안전성을 둘 다 고려한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예컨대 이분의 사례처럼 현재 남아있는 1억 8,500만 원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이분도 막막할 건데 어떤 조언을 필요할까요? 이분과는 먼저 수익률보다 이 돈을 향후에 어떻게 쓰실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방법은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나눌 수 있었나요? 네, 일단 지금부터 60세 정년까지 5년 동안은 급여가 줄긴 하지만 월급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로 조금씩 줄긴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정산받았던 퇴직금을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잘 불리는 기간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요? 네, 60세부터 65세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이 기간에 다른 형태로 취업을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때 쓸 돈을 미리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1차 목적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65세 이후가 되면요? 네, 65세 이후는요, 국민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간병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돈이 2차 목적 자금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소득 공백기를 커버하는 돈, 그 다음에 장기에 걸쳐서 필요한 노후 목적 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목적에 맞게 투자 상품을 나눠서 굴려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작은 2억이었는데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마치 꽁돈이 생긴 것처럼 편하게 생각하다가 짧은 기간 안에 1,500만 원이나 까먹고 현재는 1억 8,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굴리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퇴직금 외에도 예금같이 여유자금이 조금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은 오롯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일부는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투자의 방법을 별도로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함께 주셨고요. 그래도 이미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받은 퇴직금을 연금 개시를 시작해서 목돈이 들어있는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하고 연금을 개시한 금액은 인출을 해서 다른 계좌로 옮겨서 주식형 자산으로 원하는 투자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IRP에서 매년 인출해서 따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니까요. 이때 또 별도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연금 인출 한도인데요. 일단 이분은 계산했을 때 1년에 2천만 원 정도씩은 인출이 가능해서 IRP 계좌에서 매년 2천만 원씩 인출해서 ISA 계좌로 옮겼습니다. 왜 ISA 계좌인가요? ISA는 일단 연간 2천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도 되면서 과세 이연도 되고 건보료에도 영향도 미치지 않고 또 나중에 목돈을 연금 계좌로 다시 이체가 되는 다기능으로 예쁜 통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RP보다 투자 제한이 적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주식형 투자를 100%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IRP 계좌에서 매년 2천만 원씩 인출해서 ISA 계좌로 옮기는데요. 이때 ISA 계좌는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사례자분이 선택한 주식형 ETF를 100%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이 목돈 2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4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나눠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시금 투자가 아니라 4번에 나누어서 분할 투자를 하자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또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점을 나누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라 제안을 드렸고요. 시장이 더 떨어지게 되면 싸게 사는 거고 올라도 일부는 이미 사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럼 ISA는 5년 정도 굴리다가 나중에 목적에 맞으면 그때 쓰면 되는 거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60세 이후에 소득 공백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세웠는데요. 실제 이분의 속마음은 퇴직 후에 추가적인 직장을 찾아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일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계좌 잔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IRP 계좌는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IRP 계좌는 일단 건드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자녀 결혼 자금이나 간병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건데 최소 10년 이상 불리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이면 꽤 긴 시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IRP는 자산 배분을 하자라고 의견을 좀 드렸고요. 궁극적으로는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50% 비율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위험 자산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형 ETF나 주식형 펀드 같은 상품입니다. 이어서 안전자산은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는 건데요. 이분의 경우는 5대5 정도로 가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더 내더라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하자는 쪽으로 이제 합의가 되었고 중간중간 또 리밸런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도 요즘 자주 나오는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시장이 많이 올라서 주식 쪽에서 수익이 나면 이 주식 비중을 조정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주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꾸준히 조정해주는 방식인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부분은 원칙은 알지만 실제 실행하다 보면 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사례분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본인이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던 종목으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IRP 계좌는 이런 방법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 자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기로 했고요. 중간중간 변경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문회사에서 알아서 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투자 방법과 원칙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렇게 직접 실행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욕심이 개입하다 보니까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때에 결과적으로 리밸런싱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원칙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조금 힘들면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일단 큰 방향은 정했는데요.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추가적으로 나눴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할 때까지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에 맞춰서 어차피 소득도 줄어드니까 지출을 맞춰서 좀 줄여보기로 했고요. 가능하다면 그 와중에 투자 금액도 조금씩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은 연금 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기로 했고요. 그 외에 매년 휴가 시즌이나 연말 중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부부가 함께 우리 가정의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체크하는 시간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1,500만 원 손해본 거 네. 그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그걸 참 어려워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돌아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돈에 대한 큰 결정은 앞으로 꼭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더 늦게 이런 실수를 했다면 또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컸다면 상당히 큰일 났겠는데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공부, 수업료 많이 지불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 분들이 많은데 중간 정산받은 이 퇴직금을 손해보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핵심은 돈의 목적을 명확하게 나누고 각 목적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퇴직금 또 노후자산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